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설 특집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지금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셋째 날이자 설 당일인 오늘 오전부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는 늦가기 귀성 차량과 일찍 서울로 올라오려는 귀경 행렬이 물리면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네, 귀성 방향은 오후 4시에서 5시경 정체가 절정에 달했다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해소되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방향은 오후 4시에서 5시경 극도로 막히고, 이 정체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TBS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 수도권 인사이트 먼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안녕하십니까? 받으세요. 아, 예. 오늘 떡국은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 공동주택에 또 많이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층간 소음 문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해결할 문제 방법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사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탈북자가 경찰에 오. 잡혔습니다. 2012년에 탈북을 했는데 혼자 사니까 외로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소음이 위층에서 이제 들리니까 시끄럽다면서 과도를 들고 위협하다가 결국 난동 부리다가 경찰한테 잡힌 사건이 이 마포에서 있었고요. 네. 뭐 정신 이상은 없었지만 조금 이렇게 피해망상증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네. 아래 위층 같이 거주하는 주민끼리 싸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많지. 그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네. 심지어는 이런 사건, 이런 일로 평소에 원하는 일을 갖고 있다가 정말 불상사하게 살인 사건까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층간소음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됐는데 서울시가 이 층간소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원 한 1,000여 건을 네. 층간소음 2014년부터요? 층간소음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1,000건이 넘어요. 1,097건이나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은데 특히 겨울이면 이 상당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에 층간소음 민원이 더 늘어난다. 자, 보시면 2014년 4월부터 보시면 2015년 지난해 12월까지 딱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층간소음 민원이 26건을 가장 적었지만 네. 날씨가 좀 추워지다가 지난해 12월에 76건을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복작복작 거리다 보니까 이게 막 밑에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아래층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옆집도 있고 대각선 집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층간소음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뛰는 거에 제일 민감한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뛰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있죠. 이게. 근데 아이들이 자제가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은, 그러니까 뛰거나 걷는 소음이 가장 많았다. 이게 77.5%로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요. 가구를 끈다든지 집안에서 망치질을 한다든지 이거 많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게 한 10.8% 정도. 그리고 가전제품, 피아노, 집에서 띵땅띵땅 이렇게 피아노 치면 이게 다 울린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층간소음 어디서 났냐? 흔히들 아래층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위층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래층이 피해 입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알아보니까 물론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75% 가장 많은데 그보다 위층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라고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포에서 일어난 그 탈북자 사건도 네. 그 위층에 있는 사람이 아래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 옆집에서도 나는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층간 소음은 그냥 어디서 나는 게 전방위적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평상시에 뭐 보통적으로 생각을 할 때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면 이렇게 윗집을 보게 되잖아요. 윗집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윗집은 한 75% 네.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옆집에서도 그리고 혹은 아랫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좀 자세히 좀 예, 짚어주실 거예요. 사례도 혹시 있나요? 제 사례, 저희 집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새벽 3시에 그 곤이 잠들어 있는데 띵동하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최현 평론가님. 예, 저희 집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어. 우리 집은 다 자고 있는데, 아유, 그런 적 없다고.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밑에 아랫집에서 사는 사람의 밑에 집에서 세탁기를 돌렸는데, 이게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왔군요. 예, 벽을 타고 올라와서 마치 우리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층간 소음이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이 윗집이 아닌 아랫집이라든지 옆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아파트 뼈대 이걸 콘크리트로 연결해 지는 벽식 구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대각선 집에서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단순히 그 바닥 충격음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충격이 아래층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나 파이프나 이런 걸 타서 울림으로 소음이 벽면으로 이렇게 전달해지기 때문에 이 정의를 바꿔야 된다. 층간 소음에 대한. 그래서 얼마 전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이 그 층간 소음에 대한 세대 간 소음으로 이렇게 포함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새벽에 그 조용한 시각에 예. 세탁기가 돌아가면은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죠. 신경 예민하신 그렇죠. 분들은.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최유한 선생님은 오해를 풀었어요? 저희는 다 자고 있는 거 봤으니까 우리는 전부 없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글쎄요. 대책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지나치게 아래층에 대한 이런 이제 층간소음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폭 기준을 강화한 그 주택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5월 달에 그 시행된 이 개정안에는 이거 아파트의 그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이렇게 30mm 더 늘리는 소음 그런 기준을 이제 발표했고요. 58dB에서 이게 소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울리도록 현행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5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게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있는 아파트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거의 손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짓는 아파트,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발생하는 그 원인 제공자에게 네. 이제 과태료를 매기도록 돼 있는 건데 사실은 미국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과태료를 매기고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제 서울시가 이제 워낙 그 뭐 정부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항의 들어오고 하는 건 지자체거든요. 네. 지자체에다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 현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요? 서울시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7가지 대책. 7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7가지를 다 말씀드리면요.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그리고 주민조정위원회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연계해서 추진하며 소음 해결 전담팀과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하고요.
층간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도 인증제를 하고 예방 교육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개선한다. 이 7가지입니다. 네.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워낙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 사이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 마을 공동체와 연계해서 하되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결 전담팀과 그 컨설팅단을 같이 그 시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그 시에서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전담팀은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해서 각 층간소음 상담과 분쟁 조정과 소음 측정 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컨설팅단은 그 층간소음 발생 현장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 컨설팅단은 소음 측정 전문가라든지 환경이나 소음 기계 건축 대학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한다라고 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이 좀 저감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하는 인증제를 통해서 네. 그 아파트에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예, 이렇게 도움도 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주민 자율 조정 설치를 통해서 같이 그 스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책은 지금 지어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갑자기 콘크리트 벽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좀 따로 알아봤거든요. 예.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는 층간소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네. 예, 워낙 그 바닥재 같은 데다가 워낙 좋은 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바닥 완충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 전기 장치를 해놔가지고 아예 이제 층간소음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하는데 일반 아파트까지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용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전문단을 파견한다. 예. 어떤 효과가 좀 나왔습니까? 지금 은평 뉴타운에 지난 3월 그러니까 자율 조정으로 첫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평 뉴타운에 제가 할 말 5단지인데요. 330가구 규모에서 아무래도 여기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민 80%의 동의를 받은 협약서, 주민협약서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 해결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층간소음으로 서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시간대에는 이런 걸 하지 말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수칙 등을 제정하고요. 자기네 스스로요. 스스로. 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주민조정위원회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웃 사랑회. 이웃 사랑회가 네. 해결에 나선답니다.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막 항의하지 말고 이웃 사랑회가 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거기다 이제 주는 신고를 하면 거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해결된다는 거군요. 그 외에도 금천구 에도 관악산 네. 벽산 타운 5단지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이 층간소음인데 사회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네. 먼저 해결사를 자처해서 왜냐면 어르신이 먼저 나오셔서 아이고 싸우지 마시고 얘기 좀 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젊은 층에서 싸울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르신들을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서 모셔다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지혜를 모았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벌어질까봐 주민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주민위원회가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되네요.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서울 곳곳에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 간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지혜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있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거요. 층간소음 문제는요. 건설사 책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설사 책임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맨 처음 인허가 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 층간소음 실태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예요. 맨 처음 건설사의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측정 방식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백머신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임팩트 볼
방식이 있습니다. 네. 백머신 방식은 뭐냐면은 7.3kg의 고무 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음을 측정한 방식입니다. 훨씬 더 충격이 크겠죠. 그런데 네. 임팩트볼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2.5kg 고무공을 자재에 충격해서 그걸 측정하는 방식인데 당연히 그 백머신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당연한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임팩트볼 방식으로 지금까지 측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워낙 문제가 많아지니까 국토부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을 폐지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런 국토부가 예. 그러한 잘못된 방식의 측정 방식을 용인했다는 거예요. 용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볼 몰라서 용인한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임팩트볼 방식이 아이들이 뛰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편을 든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임팩트볼 방식이라든지 엉뚱한 이런 식의 그 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의미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음 측정 방식만 좀 제대로 했어도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방지할 수 있었다. 덜 하겠죠. 그 층간 소음 문제가 나온 것이 1, 2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죠. 10년, 20년 전부터 예, 나왔던 예. 얘기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 뭐 건설사의 문제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용인된 과정들의 문제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나 하여튼 우리 시민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웃과 같이 함께 사는 그럼요. 곳이니까요. 예. 네.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네. 아이들이 뛰면은 아랫집에 대해서 당연히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 집도 무슨 명절 때면 무조건 뭐 떡이라든지 뭐 있으면 그냥 갖다 주고 네. 아이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죄송하다고. 예,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시끄러우셨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럼 아이들도 알아요. 아, 우리가 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미안하구나. 밑에 내려서 미안하구나. 네.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양해를 그러니까 당신들 배려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설날 때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평소에 안 그래도 좀 신경 쓰는데 더 신경 쓸 수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미리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배려하는 것이 네. 중요하고 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절대 직접 찾아가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사고 터지니까 거기 그 감정 상하시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중지할 수 있는 곳 서울시에도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래층에 사는데 위에서 자꾸만 시끄럽고 소음이 난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그냥 그냥 막 하면 하지 말고. 큰일 나요. 싸움 나요. 쌈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작은 배려가 또 이웃한테는 큰 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하철 9호선 열차 수가 늘어난다고요.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그 오전에 여의도에 방송하러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복잡해서요. 복잡할 정도의 가방을 이렇게 백팩을 못 메고요. 백팩을 이게 들고 탔어요. 그래도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예, 이렇게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시간을 변경해서 가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 어떻게 했냐면 앞뒤 관계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지금 9호선이 혼잡 완화를 위해서 네. 운행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그 지하철 2호선이 열량이고 9호선이 내량에 불과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내량제 열차를 총 8대, 예, 그러니까 32량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좀 추가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오전에. 아, 그래요?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한량의 정원은 158명인데 거의 지금 뭐 보면은 한 300명 이상 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하철 9호선 문제는 그곳을 다니는 우리 서울 시민들 출퇴근 시간에 하여튼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좀 8월부터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예, 이게 훨씬 나아질 거라는 그러네요. 보이거든요. 네. 2018년 지하철 9호선 3단계 잠실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구간이 개통하기 전까지 모든 차량을 현재 4량에서 모든 차량 6량으로 늘리는 걸로. 근데 사실 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그 지하철 역사 자체가 6량이 꽉 차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예, 졌다면서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최대니까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개통하면 총 49대 6량 차량이 운행에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나마 그나마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지하철 고선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던 좀 숨통이 트였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최호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